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장정익 교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주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부제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소셜 벤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좀 여러 과제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건데, 크게 보면 포용적 성장, 사회적 경제, 그리고 소셜 벤처, 이렇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포용적 성장의 어떤 배경,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는 그 배경과 그 개념,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벤처의 정체성, 그리고 소셜 벤처의 융자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의 작성한 평가 모형, 그리고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포용적 성장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017년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를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또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즉 소득 자산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 전략은 기존의 그 경제성장 전략하고 조금 다른데요.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은 굳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들의 소득이 증가된 그 부를 통해서 소비가 증가돼서 이렇게 투자, 고용, 소득, 소비, 그리고 그 소비의 일부분을 다시 저축해서 저축이 다시 투자로 이루어지고, 이런 경제의 선순환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그 선순환 과정이 최근 20, 30년 들어와서 깨지고 있는 거죠. 즉 고용이 없는 성장, 즉 투자는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이 자본가한테는 집중되지만, 또는 자산가한테는 집중되지만, 일하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증가되지 않는 이 투자와 고용과 소득 간의 단절 현상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전략이 바로 포용적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OECD는 이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전적이고 비금전적인 의미에서의 증대된 과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포용적 성장을 받아들여서 혁신적 포용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혁신적 포용 국가론이 담고 있는 이 포용적 성장론은 단순한 GDP의 향상 또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 교육 수준,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에 이 기후 변화의 문제, 지금 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 장마가 있는데, 이 장마를
장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기후 위기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구의 이 환경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연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나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한두 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또는 환경적인, 복지적인 모든 측면들에 대한 고루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층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가율을 증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매우 중요시되는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평등성,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그 부부의 공동의 증대, 역할의 증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죠. 그렇게 돼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소수한테 집중되고 다수의 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널리 만들어내는 역할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의 접근성도 강화돼야 되고, 시장에서 기업 간 그런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고, 창업의 기회도 확대를 하고, 또 기회의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전 지구적으로는 저발전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공정무역이라고 할지, 이런 국제적인 그런 요즘 이야기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적 개발, 이게 매우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제도의 누진성들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혁신적 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혁신적 포용 국가론에서 이야기되어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그 홍민기 박사가 오랫동안 그 추적해온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상위 10%의 계층이 전체 1년 동안 창출된 소득, 그 나라의 소득, 우리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GDP가 삼위일체죠. 생산, 소득, 지출이죠.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GDP가 이 소득 개념인데, 한 해 동안 생산된 소득을 그 나라의 10%의 그 계층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붉은색이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빨간 그 네모 상자가 미국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미국이 제일 높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가 이 검정색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위 10%의 계층이 소득의 15%를 차지했어요. 매우 평등한 1957년. 만약에 1917년, 25년 이럴 때 봤으면 매우 우리나라 높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농업이 주 산업이었고, 그 농업의 지주 계급과 소장농 계급이라고 하는 양극화된 계급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49년도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이 철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산이 평등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평등도가 매우 높아진 거죠. 이렇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등도가 매우 높은 나라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수십 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평탄한 그런 소득 비중, 10%의 소득 비중 상당히 평탄한 수준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불과 한 16년 만에 우리나라의 그 상위 10% 소득 비중이 30% 초반, 중반 32, 3%의 수준에서 50%, 2013년도에 50%가 넘어섰어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거죠. 물론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슈퍼 리치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거부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0대 20의 사회, 90대 10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GDP가 거의 2배 이상 증가, 2배 반 이상 증가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양극화에 또는 상당히 많은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배제시키는 성장의 열매로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통계는 자산에 관한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자산은 아무래도 집일 것 같은데요. 이 통계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너무 뛰어서 특히 청년들의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95년도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73.9%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22년 정도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103.2%로 증가했어요.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가구하고 주택 수하고 비교해 보면 주택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가구에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한 가구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3%가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60만 주택 이상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런데 이 22년 동안에 주택 자가 보유율,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가구의 비율이 2.7%밖에 안 내려왔어요. 53.2%에서 55.9%. 이 충격적인 거죠. 아파트를 계속 져요. 계속 지면 어디로 가냐?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파트가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주택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들은 거주를 위해서 살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자산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하고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문제를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부가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처럼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죠. 그 임대주택이 아주 소형 10평, 20평, 15평, 12평 이런 것이 아니고 20평, 30평짜리 임대주택도 정부 임대주택도 만들 수 있고 또
수익,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공공사회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시장 경제 방식이 아닌 거죠. 이건 네덜란드가 35%, 프랑스 18%, 영국이 17%, 덴마크 19% 전체 주택의 비중이 이렇게 공공 사회주택의 비중. 우리나라 몇 퍼센트냐? 5%에 불과하는 거죠. 네, 5%에 불과하는 거죠.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결국은 이 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아파트,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지금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영이 악덕 임대 아파트 사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영 회사의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이 엄청난 임대 사적인 그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를 사업을 하고 있는 100여 건 소송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아파트, 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소득, 두 번째는 자산에 있어서의 이 소유의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큰 경고등이 켜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일자리에 관한 겁니다. 일자리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일을 보면 한 2,6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 2,600만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얼마나 일을 할까요? 전체 취업자의 11%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300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를 비롯해서 수출 많이 해서 자동차 수출 많이 하고 그러면 이런 좋은 일자리 300명 이상의 대기업 일자리 많이 늘어나냐?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좀 그랬어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보니까 늘어나기는커녕 그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이 통계에 나타난 겁니다. 1995년도에 12%, 12.3%였는데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이 11.3%밖에 안 되더라고요. 1%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일을 하고 하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대부분 소자영업 분야, 소상공인 분야, 그 다음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전체 58%에 달한 거죠. 그러면 대기업 많이 키워서 소상공인 골목에 소상공인 키워서 그 다음에 소기업으로 만들고,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그런 경제 성장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규모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정부가 마련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 연대,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통계가 특히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세계 가치관 조사로 번역될 수 있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4년, 5년 이 각 주기로 이 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남에 대한 신뢰. 밤 10시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마주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마주오는 사람인데 당신은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옛날에는 40% 가까이 신뢰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30%도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같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일자리의 측면, 이 모든 측면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고등이 매우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존의 그 수출 주도, 고도 성장,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경제 전략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회적 경제가 이 포용적 성장하고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경제는 이제 기업가한테 맡기자, 또 시장한테 맡겨야 된다. 정부는 시장의 어떤 공정한 그런 감독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 기능 정도를 하는 그런 제3자적 역할을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경제도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한테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돌보는 문제, 유치원의 문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 돌봄, 갈수록 지금 방문 요양을 해야 되고, 또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치원 사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의 문제도 이선 집이 주거 가족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거주 공간이지, 그게 어떤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영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끼리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이 포용적 성장 전략 또는 혁신적 포용 국가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혁신적 포용 국가론 또는 포용적 성장론 내에서 사회적 경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과 고용과 부의 균등한 분배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민주적인 그런 어떤 시민들의 참여와 이런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장 경제의 원리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모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기업들도 많다. 그런 부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오너가 누구냐? 자본가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냐라고 하는 관점이죠. 또 어떤 기업은 소비자가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고요. 어떤 기업은 소비자, 노동자 또는 그 원료 공급자,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기업을 반드시 자본가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고 독점은 나쁜 것이다, 담합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규모가 큰 대기업들 간의 담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 빵집을 운영하는 그 빵집 저가점 간의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제살 깎는 경쟁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게 소비자 후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업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협력하고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장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양자택일이 아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 영역이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공과 민간 협력하는 방식을 주로 버스터미널이나 또는 철도 역사나의 민자유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끊임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복지 영역만이 아니고 이렇게 경제와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그 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포용적 성장론과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